이보시오 일본, 우리도 코가 석자요. 이제 더는 못 줍니다. 한국에 직접 얘기하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70년 혈맹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순간 일본의 하늘은 단 이틀 만에 멈춰버렸습니다. 비행기 급유가 중단되며 일본 열도 전체가 패닉에 빠진 상황. 다급해진 일본이 전 세계에 SOS를 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서부 항공유의 84%가 죄다 한국산이요. 한국이 멈추면 우리도 끝이란 말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조차 한국 눈치를 보느라 일본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저원 세계 하늘길에 생명줄을 쥐게 된 기가 막힌 상황.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도쿄발 국제선 3편이 취소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연료입니다. 급유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 켄지, 일본 에너지 전략의 핵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중동 원유 확보에 인생을 걸었고 일본의 에너지 안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비행기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도쿄 사무실에서 글로벌 에너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악수를 나눈 적도 있고 쿠웨이트 원유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중동 원유의 91%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 덕분이었죠. 저는 늘 자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토상, 미국이 폭탄 선언했습니다. 뭘 선언했다는 겁니까? 호르무즈는 각국이 알아서 해결하라. 미국은 동맹국을 도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동맹이 무너진다? 그건 제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넣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후 80년간 단 한 번도 동맹의 안보를 포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깨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죠. 그곳을 미국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 질서가 한순간에 흔들린 겁니다. 저는 곧바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항공유 가격 추이를 열었죠. 배럴당 89달러. 그게 전날까지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갱신하는 순간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207달러. 이게 오류 아닙니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진 거죠. 호르무즈가 불안해지면 원유 수송이 막히고 원유가 막히면 정제가 멈추고 정제가 멈추면 항공유가 사라집니다. 이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그걸 교과서 안에서만 봤지 현실에서 마주할 줄은 몰랐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토상, 긴급회의입니다. 지금 바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항공사 전략 임원 나카무라가 이미 앉아 있었죠. 나카무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항공유 현물 가격 배럴당 217달러, 전일 대비 147% 상승입니다. 현재 일본 내 주요 공항의 항공유 재고는 평균 6일치입니다. 6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가 입고가 막혀 있습니다. 중동발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인근에서 대기 중이고 통과 일정이 불확실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리가 따라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추가 공급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까? 네. 최악의 경우 열흘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일본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원유의 91%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장기 계약이 있었고 일본의 신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시스템을 직접 만든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와의 30년 장기 계약, 쿠웨이트와의 특별 공급 협정, 아랍에미리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 모든 게 제 손을 거쳤죠.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이 구조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토상, 나카무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쿄발 국제선 3편이 오늘 취소됐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급유 지연이 발생했고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들은 전화의 내용이었죠. 직접 회의실에서 다시 듣는 기분은 또 다르더군요. 더 무거웠습니다. 3편이라고요? 그 정도는 일시적인 문제 아닙니까? 일시적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추가 결항은 불가피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예측 모델에 이런 변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빠진 호르무즈, 가격이 2배로 뛴 항공유, 급유가 안 돼서 멈추는 비행기. 이건 제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일본은 원래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자력이었죠. 원자력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거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계 3위 원전 대국이었으니까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진 이후 모든 게 바뀌었죠. 원전은 멈췄고 국민의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에너지 전략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우리에겐 아직 원유가 있다. 중동과의 관계, 장기 계약, 일본의 신용, 이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믿었죠. 원자력이 무너져도 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원유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글로벌 항공유 공급 현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각국의 재고량, 수출입 동향, 정제시설 가동률 하나하나 확인했죠. 대부분의 나라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공급 감소, 재고 부족, 수출 중단. 전 세계가 같은 위기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한 나라만 초록색이더군요. 공급 안정, 수출 유지, 재고 충분. 저는 그 나라 이름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3번이나 다시 확인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었습니다.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였죠. 중동과 특별한 협상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부족하고 그저 원유를 사다가 가공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일본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 그 나라만 멀쩡했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왜 이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모든 분석, 모든 예측,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던 그 초록색 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대한민국, 전 세계가 빨간색으로 물드는 가운데 유일하게 초록색이었던 나라. 저는 그게 데이터 오류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오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일본의 공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부터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죠. 일본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일본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가 나지 않죠. 석탄도 천연가스도 자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찍부터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캐지 못하면 사오면 된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오래, 가장 확실하게 사오면 된다. 이게 일본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처음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소속 자문위원 자격이었죠.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마주 앉아 협상 테이블에 섰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죠. 일본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과의 거래는 신뢰입니다.
사우디 측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본의 힘이다. 자본력, 신용, 그리고 수십 년간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약속. 이걸 무기로 일본은 중동 원유의 91%를 장기 계약으로 묶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세계 최대 산유국들과 직접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거죠. 물론 진짜 파이프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으로 단단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관을 만든 사람 중 하나입니다. 쿠웨이트에서 특별 공급 협정을 따냈을 때 도쿄에서 축하 전화가 왔었죠. 사토상, 이걸로 일본은 앞으로 20년은 안심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한국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을 한 번도 경쟁 상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원유? 없죠. 중동과의 오랜 외교 관계? 일본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자본력? 일본 종합상사 하나가 한국 정유사 전체보다 덩치가 컸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원유를 사다가 가공하는 나라. 거기까지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공 공장. 원유를 수입해서 기름으로 바꾸는 수준.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죠. 한 번은 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서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명함을 교환하면서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때의 저를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은 자원 확보의 왕이고 한국은 그저 가공업체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2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갔죠. 아침 9시 나카무라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토상, 어젯밤 이후 추가 상황 정리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나카무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더군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기 중인 유조선이 12척입니다. 그중 일본행이 4척이고 통과 예상 시간은 최소 8일에서 14일입니다. 14일이라고요? 네. 미국 해군이 호의를 철수하면서 보험사들이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료를 3배로 올렸습니다. 선사들이 운항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보험료가 3배면 운송비가 폭등하죠. 운송비가 폭등하면 원유 가격에 바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오르면 항공유 가격은 더 빠르게 뜁니다. 연쇄 반응입니다.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전부 넘어가는 구조죠. 항공유 재고는요?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세 곳 합산해서 5일치입니다. 어제 6일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하루 만에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예정된 입고분이 지연되면서 기존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5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5일 안에 새로운 공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본의 공항에서 급유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급유가 안 되면 비행기는 뜰 수 없죠. 비행기가 안 뜨면 사람도 물류도 멈춥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하늘이 닫히는 겁니다. 나카무라상 일본 정유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가동률이 이미 87%인데 추가로 올리려면 설비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나라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 설비 점검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숙였죠. 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 측은 안전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무리하게 가동률을 올리면 사고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가동률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나카무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꺼려하는 눈치였죠. 말씀하십시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모니터에서 본 그 초록색 점.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죠.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지금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현재 아시아 지역 항공유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기 이후에도 수출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감정을 정리해야 했죠. 나카무라상,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수출한다는 겁니까?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 봤는데요. 나카무라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미국 에너지정보국 자료입니다. 지난 분기 기준 미국 서부 지역이 수입한 항공유의 약 84%가 한국산입니다. 뭐라고요? 84%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다시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한 게 아닙니다. 머리가 거부한 겁니다.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에요. 자체 정유 시설만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텍사스에만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 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서부 항공유의 84%를 한국에서 수입한다고요? 이건 오류 아닙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봤죠. 도쿄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84%.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토상,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한국에서 항공유를 긴급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분노보다는 자존심이었죠. 나카무라-상, 일본이 한국의 항공유를 구한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에 손을 벌린다는 겁니까? 사토상,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예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단지 가공 능력이 있을 뿐이죠. 그런 나라가 세계 에너지 위기에서 안정적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나카무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그 단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를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고 직관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가 제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안정적이다. 한국이 공급하고 있다. 한국이 답이 될 수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판단과 정반대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카무라-상,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재고가 5일치입니다. 나카무라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5일? 5일 안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죠. 글로벌 항공유 공급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수출량, 생산량, 정제시설 가동률, 수출 대상국 목록,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이상한 점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이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었죠. 이건 대체 어떤 구조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날고 있었죠. 하지만 5일 뒤에도 저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 없는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모니터 4대를 켜놓고 글로벌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죠. 유조선 위치, 원유 현물 가격, 항공유 재고량, 숫자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어요. 아래로. 사토상, 오늘 아침 기준 재고 현황입니다. 나카무라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노크도 하지 않더군요. 그만큼 급박했다는 뜻이죠. 나리타 3일치, 하네다 2일 반, 간사이 4일치입니다. 이틀 전에 5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겁니까? 예정된 입고분 2건이 또 지연됐습니다. 호르무즈 통과 대기 선박이 18척으로 늘었고 통과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하네다 2일 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쿄의 관문이 이틀 반 뒤에 닫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네다 공항은 하루에 국제선만 수십 편이 뜨고 내리는 곳이에요. 그곳의 급유가 멈추면 도쿄가 멈추는 겁니다. 추가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국내 정유사 3곳에 긴급 증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원유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한 수입이 막히면서 정유사들도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있는 원유로는 휘발유와 경유를 먼저 생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유보다 휘발유가 먼저라는 겁니까? 국내 물류가 멈추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가 멈추면 물류가 마비되고 물류가 마비되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비행기가 멈추면 사람의 이동이 끊기고 국제 거래가 중단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고립됩니다. 뭐가 더 심각한 겁니까? 둘 다 심각했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나카무라상, 오늘 결항 현황은 어떻습니까? 나카무라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늘 기준 나리타발 국제선 11편 결항, 하네다발 7편 결항, 간사이발 4편 결항입니다. 전일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2편. 하루에 22편이 뜨지 못한 겁니다. 승객 반응은요? 혼란 상태입니다. 나리타 공항 출발 로비에 항의하는 승객이 몰려있고 항공사 카운터 직원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승객은 대사관에 항의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공항 로비가 눈앞에 그려지더군요. 캐리어를 끌고 카운터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전광판에 빨간 글씨로 표시되는 결항 안내. 직원들의 고개 숙인 사과.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목소리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나카무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토상, 한 가지 더 보고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전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공식 권고가 나왔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떠는 걸 처음 봤죠. 어떤 권고입니까? 일본 입항 항공편에 대해 출발지에서 왕복 연료를 충분히 탑재하고 출발하라는 권고입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왕복 연료를 싣고 오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본에 도착해도 급유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 공항에서 연료를 넣을 수 없으니 돌아갈 기름까지 미리 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일본 항공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예요. 그런 일본에 오는 비행기들이 연료를 스스로 알아서 싣고 와야 한다니 이건 굴욕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사실상 일본의 항공 인프라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국제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테이블 위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세게 친 건 아니었지만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나카무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25년입니다. 나카무라상. 25년 동안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사우디와 협상하고 쿠웨이트와 계약하고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료를 싣고 오라고요? 우리나라 공항에 오는 비행기한테 기름을 구걸하는 격이지 않습니까? 나카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저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됐어요. 잠시 후 나카무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토상, 외국 항공사들의 반응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죠. 유럽 항공사 3곳이 도쿄 노선 운항 일시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동남아 항공사 2곳은 이미 오사카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중단 사유가 뭡니까? 연료 리스크입니다. 일본에서 급유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운항하는 건 안전과 수익 양쪽 모두에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피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부 항공사는 일본 대신 다른 아시아 허브로 노선을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허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항공 허브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리타, 하네다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었죠. 그런데 지금 항공사들이 일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어느 나라의 공항으로 돌린다는 겁니까? 나카무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곳은 인천입니다. 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웃음이 나왔죠. 쓴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한국이 가져간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죠. 하지만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항공사 임원진 전원이 참석했죠.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운영총괄이사 야마모토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노련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야마모토의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총 41편의 국제선이 결항됐습니다. 국내선도 14편이 지연 또는 취소됐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사흘 뒤에는 일일 결항 편수가 40편을 넘길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실 추산은요? 이틀간 직접 손실만 약 83억엔입니다.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그 3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83억엔, 이틀 만에요. 이건 한 달이 아니라 이틀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야마모토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던 국제전략 담당 이사 우에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루트는 하나뿐입니다. 한국의 정유사를 통한 긴급 수입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죠. 저는 우에다를 바라봤습니다. 우에다도 저를 봤죠.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토상,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틀 전에 나카무라가 같은 말을 했죠. 한국이 답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자존심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에다상,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 위기에서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토상,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에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항공유 수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야마모토가 끼어들었습니다. 사토상, 지금은 왜 그런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때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한국에서 긴급 수입하자는 쪽과 다른 루트를 더 찾아보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죠. 글로벌 항공유 수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중국! 수출 전면 중단. 자국 수요 우선. 태국. 수출 중단. 재고 부족. 인도. 수출 제한. 국내 공급 우선. 싱가포르. 수출 감소. 물량 확보 어려움.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 막혀 있었어요. 아시아 전체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한국만 문이 열려 있었죠. 대한민국 수출 유지, 물량 증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모든 나라가 멈추는데 한국만 움직이고 있다니.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수출 대상국 목록이 쭉 나오더군요. 미국, 호주, 동남아 각국, 유럽 일부, 전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공 공장의 모습입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뭐라고 불렀죠? 가공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원유를 사다가 기름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가공 공장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숫자들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죠. 그냥 사실만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25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사우디에서 첫 계약을 따낸 날, 쿠웨이트 특별협정에 서명한 날, 일본 에너지 안보의 청사진을 그리던 밤들.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완벽한 시스템이 지금 며칠째 비행기 한 대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세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나카무라였죠. 사토상, 방금 추가 소식입니다. 유럽 대형 항공사 한 곳이 공식적으로 도쿄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어느 항공사입니까? 나카무라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사였죠. 일본 노선은 그 항공사의 아시아 핵심 루트였습니다. 그 노선을 끊었다는 건 일본이 더 이상 안전한 목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대체 노선은 어디로 돌린답니까? 인천입니다. 또 인천이었습니다. 또 한국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나라가 땅에 묶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늘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길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거나 깔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자원도 없이 이 위기 속에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건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일본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었고 세계는 한국을 향하고 있었고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것.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머리가 무거웠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한국이고 뭐고 일단 다른 루트를 찾자. 25년간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중동이 막혔으면 다른 곳을 뚫으면 됩니다. 동남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옛 거래선이 있죠. 아직 선택지는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에너지 트레이딩 회사 대표였죠. 12년 전에 제가 직접 거래를 트고 이후로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했어요. 사토상 오랜만입니다. 급한 용건입니다. 항공유 긴급 물량 확보가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물량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대 정유 허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국 재고 확보가 우선이에요. 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수출 물량을 전량 국내로 돌리라고요. 그러면 예외 조항이라도 없습니까? 일본과의 기존 계약분은요? 사토상, 기존 계약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진 않았죠. 아직은요. 다음은 태국이었습니다. 방콕에 있는 정유사 임원에게 연락했죠. 이 사람과는 5년 전에 합동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토상,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상황을 알고 계시는군요. 전 세계가 같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제부로 항공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면 중단이라고요? 네. 태국 국내 항공 운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고가 빠듯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어디에도 내보낼 여력이 없어요. 두 번째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대만, 아시아 전역에 연락을 돌렸죠.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자국 물량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부 방침상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졌죠. 오전 10시가 됐을 때 저는 아시아 쪽 연락처를 전부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컵만 내려놓고 나갔죠. 고마웠습니다. 그때는 위로의 말보다 침묵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시아가 막혔으면 미국이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정제 강국입니다. 텍사스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단지가 몰려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입니다. 전후 80년간 이어져 온 관계예요. 정치적으로는 삐걱거려도 경제적 연결은 단단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군사적 지원 이야기 아닙니까? 상업적 거래까지 끊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카무라상 미국 서부 에너지 기업 리스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나카무라가 바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항공유 거래 이력이 있는 곳은 3곳입니다. 제가 표시해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리스트의 첫 번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대형 에너지 기업이었죠. 태평양 항공유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사토상 어떤 용건이신지 짐작은 갑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유 긴급 수입이 필요합니다. 물량과 가격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얹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급하십니까? 3일 안에 물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사토상,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도 물량 여력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체 생산국 아닙니까? 정제시설도 충분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니요?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죠. 사토상,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십시오. 현재 저희 서부 지역 항공유 물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국가와의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그걸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사토상 정도면 이미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짐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번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이제는 세는 것도 의미 없었죠.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항공유를 수입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긴급 물량 조달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 물량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자체 생산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요, 사토상.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유가 저희 서부 공급의 핵심입니다. 이 물량이 끊기면 저희 자체 운영도 위험해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한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공급이 저희한테 사활적인 상황이에요. 거기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변수라고요? 일본이 불필요한 변수입니까? 사토상,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본사 방침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82%에서 86% 사이입니다. 분기마다 다르지만 대략 그 수준이에요. 미국이 한 나라에 그 정도를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까 아시아 쪽에 전화할 때는 안 떨렸습니다. 그때는 막혀도 미국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미국마저 문을 닫은 겁니다. 아니, 문을 닫은 게 아니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요. 나카무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했죠. 안 되셨군요. 전부 막혔습니다. 아시아도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대만 전부 수출 중단이거나 물량 없음입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라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물량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한국 때문입니다. 나카무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국 때문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미국 서부 항공유의 82%에서 86%가 한국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공급이 끊기면 자기네 하늘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건드리는 건 어떤 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물량을 돌리는 것조차요. 나카무라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한테 항공유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사무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사토상,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한 곳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나카무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수치심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벽이요. 일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시스템은 완벽하다. 한국은 경쟁 상대도 안 된다. 그런 믿음으로 지어올린 벽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죠. 나카무라-상, 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을 쥐고 있다니,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비행기를 못 띄우는 상황이라니, 이건 제가 아는 에너지 시장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한국 정유산업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뭐가 나왔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단순히 원유를 가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사토상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시아 6나라, 미국까지 합치면 7곳이었죠. 7개의 문을 두드렸고 7개의 문이 전부 닫혔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들 너머로 하나의 이름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결국 돌아오는 이름은 같았죠. 대한민국. 모든 나라가 일본을 거절하는 동안 모든 나라가 의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중국도, 태국도, 싱가포르도, 미국도 저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한국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 미국의 그 에너지 기업 담당자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공급이 저희한테 사활적인 상황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세계 최강국이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세계 1위인 나라가 한국의 항공유 없이는 서부의 비행기를 띄울 수 없다고 인정한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위치에 오른 겁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무시하거나 깔보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 중동과의 협상력도 일본만큼의 자본력도 없었던 나라. 저는 그 나라를 가공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공공장이 지금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었죠.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뭔가가요. 나카무라가 퇴근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사토상, 내일 아침에 한국 정유산업 분석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나카무라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어둡고 조용했죠.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글로벌 항공유 공급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 점들 사이에 빛나는 하나의 초록색 점. 대한민국. 저는 그 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국을 추적해야 한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위치에 올랐는지, 무엇이 다른지, 왜 세계가 이 나라에 의존하는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2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그날 밤 도쿄의 하늘에는 비행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가 약속한 자료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유산업 분석 보고서. 두께가 상당하더군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 보고서에서 별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유산업이라고 해봤자 원유를 사다가 기름으로 바꾸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의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장부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이 이랬죠. 한국의 정유시설은 단순 정제시설이 아닌 세계 최상급 고도화 복합 정유시설로 분류된다. 고도화 복합 정유시설. 업계에서는 이걸 컴플렉스 리파이너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용어를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반 정유시설은 원유를 넣으면 휘발유, 경유 같은 기본 제품이 나옵니다. 단순하죠? 하지만 고도화 복합 정유시설은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원유를 넣어도 불순물을 극한까지 제거하고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러운 연료를 뽑아냅니다. 수율이라고 하죠.
같은 원유에서 얼마나 많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뽑아내느냐. 한국의 정유시설은 이 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데이터인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한국 정유사들의 시설 현황이 나오더군요. 울산, 여수, 대산. 한국 남해안과 서해안에 집중된 대규모 정유단지.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그 다음 섹션이었습니다. 항공유 생산 부문. 항공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비행기에 넣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공유는 등유를 기반으로 한 초고급 연료입니다. 영하 50도의 상공에서도 얼지 않아야 하고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엔진이 멈출 수 있죠. 생산 난이도가 일반 휘발유나 경유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장도 까다롭습니다. 온도, 습도, 오염 방지. 전부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죠. 그래서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유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유를 항공유로 바꾸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은 세계 1위였습니다. 한국 석유 제품 수출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에서 19%.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한국이 단순히 기름을 파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기름을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세계에 파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머리를 정리해야 했죠. 25년간 저는 에너지를 원유 중심으로 봐왔습니다. 누가 원유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에너지 강국의 기준이라고 믿었죠. 사우디가 강한 건 원유가 있어서이고 일본이 안전한 건 그 원유를 안정적으로 사올 수 있어서라고요. 한국은 그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원유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유를 뭘로 바꾸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한국은 원유를 가장 비싼 것,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기술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비행기를 못 띄우는 상황이요. 나카무라-상,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토상, 이 보고서는 당신이 직접 작성한 겁니까? 기본 자료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고 분석은 제가 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의 정유 산업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몰랐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아마 일본 에너지 업계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맞았을 겁니다. 한국의 정유 산업이 이런 수준이라는 걸 저를 포함해서 일본의 에너지 전문가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나카무라상, 오늘 오후에 시간 있습니까? 비워놓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파봐야 합니다. 오후에 나카무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갔죠. 나카무라상,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고도화 정유 시설을 갖추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197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정제였죠. 하지만 1980년대부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내수만으로는 수익이 안 됐으니까요? 한국은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정유 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산업을 설계한 겁니다. 처음부터 수출용이었다고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정유 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중심이에요. 자국에서 쓸 기름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국 소비보다 수출을 더 크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품질과 경쟁력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출용으로 설계된 정유산업,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수용으로 만들면 자국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수출용으로 만들면 전 세계 기준을 맞춰야 하죠. 미국이 요구하는 품질, 유럽이 요구하는 환경 기준, 아시아 각국의 규격, 이 모든 걸 동시에 충족시켜야 수출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해낸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카무라가 지도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보십시오.
나카무라가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짚었습니다. 중동, 한국, 미국 서부. 세 지점을 연결하니 거의 직선에 가까운 루트가 그려졌죠.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루트, 그리고 완성된 항공유를 미국이나 아시아로 보내는 루트. 한국은 이 두 루트의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류 최적화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입하고 정제한 뒤 가장 빠르게 수출할 수 있는 위치. 그게 한국입니다. 이건 기술이나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이점이에요. 저는 지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기술, 구조, 위치. 세 가지가 전부 맞아떨어진 겁니다. 세계 최상급 정유 기술로 가장 비싼 항공유를 만들고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물류의 중심에 있어서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게 보낼 수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죠. 수십 년에 걸친 전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나카무라-상? 네, 한국이 이걸 만든 거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석유 제품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저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사우디가 강한 건 석유가 있어서이고, 러시아가 강한 건 가스가 있어서이고, 호주가 강한 건 철광석이 있어서라고요.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강해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없는 것을 탓하지 않았더군요. 없으면 만들면 된다. 원유가 없으면 원유보다 더 비싼 걸 만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에 비행기가 보이지 않았죠. 일본의 하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항공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날아가고 있었겠죠. 미국으로, 호주로, 동남아로 세 개의 비행기를 띄우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원유를 가졌다고 안심했습니다. 확보했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정작 그 원유가 막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유에 의존하지 않는 길을 찾았죠. 원유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카무라-상. 네, 우리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가공 공장이라고 불렀던 건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어요.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 상위 품목 순위가 적혀 있었죠. 항공유가 당당하게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원유 없이 준산 유국이 된 겁니다. 기름이 나지 않는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만들어 파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도쿄의 저녁 하늘을 바라봤죠.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미국 서부의 그 84%라는 숫자가 정말 맞는 건지, 한국이 세계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진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퍼즐의 일부만 본 상태였습니다.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면 더 파고들어야 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해야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죠. 보고서는 전체 그림의 윤곽만 보여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세부를 봐야 했어요. 숫자의 맥락을, 구조의 본질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항공유 시장에서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25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분석은 제 전문이죠. 다만 이번에는 대상이 달랐을 뿐입니다. 중동이 아니라 한국, 원유가 아니라 항공유.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서 모니터 4대를 전부 켰습니다. 하나에는 글로벌 항공유 교역 데이터, 하나에는 각국 정유 시설 현황, 하나에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 통계, 마지막 하나에는 한국 정유사 수출 실적을 띄웠죠. 먼저 미국부터 다시 봤습니다.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의 84%. 이 숫자는 이미 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어떤 구조에서 나온 숫자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자체 정유 시설도 세계에서 가장 많죠. 텍사스, 루이지아나, 캘리포니아,
대형 정유 단지가 줄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항공유를 수입할 이유가 없어요. 직접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 사는 걸까요? 저는 미국 정유 산업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답이 나오더군요. 미국 서부의 문제는 정유 시설의 노후화였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정유소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었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정유소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기존 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설들의 항공유 생산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원유를 넣어도 한국의 고도화 시설에서 뽑아내는 항공유의 품질과 양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서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직접 만드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싸고 더 품질이 좋고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이었죠.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